안녕하세요. 아디입니다. 오늘이 세 번째 방송이 되는데요. 오늘은 역시나 어느 분의 이야기를 타이핑으로 정리해서 역시나 그대로 읊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코로나 한참 발발했을 때 모든 것이 멈추었고 저 또한 집에서 많이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유튜브 채널에 많이 의지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교육에도 관심이 조금 있어서 우연히 지금 이분 김누리 교수님인데요. 이분의 어떤 이야기를 듣고 그 전에 내가 생각했었던 그리고 궁금해했었던 풀리지 않은 것들에 답을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들으면서 너무 공감하는 부분들이 많았고요. 내가 정말 너무 많이 몰랐었구나. 역사라는 것이 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역사 책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이 다 역사일 텐데 그런 사회적인 그런 국가적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문외한이었다. 관심도 없었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어렵다, 복잡하다, 재미없다 라고만 생각했던 게 아닌가. 그리고 모든 것은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도 사실은 코로나 그쯤에서부터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이분의 강연을 제가 유튜브 채널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많이 들어서 정리해 놓은 것이 많거든요. 정리를 하면서 언젠가는 내가 이런 채널을 하나 열어서 이야기를 그대로 전하는 방식으로 할 거다라는 생각도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지난주부터 했었던 방송처럼 그러면서 이제 더 정치라든지 이런 쪽에 관심을 더 갖게 된 계기도 됐거든요. 그래서 시사방송도 많이 들으면서 결국은 이렇게 저렇게 한 끝에 제가 방송에서 그대로 읊어드렸었던 시사급발진, 최한옥 TV 등등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타당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 목소리로도 제 채널로도 다른 분들에게 전달을 했으면 좋겠다, 전달이 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김누리 교수님께서 2020년 9월 9일에 직접 민주주의 연대 TV라는 그 유튜브 채널에서 초청이 되셨거든요. 거기에서 강연하셨던 1편과 2편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오늘 다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저도 나누어서 일부분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그 김누리 교수님의 입이 되어서 이야기 형식이 아닌 대화체 형식이 아닌 역시나 종결어미를 제가 평서형으로 바꾸어서 좀 딱딱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한번 잘 읊어보도록 할게요. 더민주당은 진보적인가? 챕터 1 정치의 언어는 기만의 언어. 언어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 사실은 모든 정치의 언어라는 것은 기만의 언어이다. 전부 거짓말들이다. 지금 우리나라라고 예외가 아니다. 독일의 나치당의 원래 이름은 길다. 독일어로 나치 오날 조치 알리 스티셰 아르바이터 파르타이로 우리말로는 국가사회주의 노동자당이다. 정말 웃기는 당이다. 나치가 정권을 잡자마자 첫 번째로 한 일이 사회주의자와 노조 지도자들을 잡아서
강제 수용소에 쳐넣은 일이다. 파렴치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예외적인 것이 아니다. 한국에서 민주주의와 정의를 가장 뻔뻔하게 유린한 정당의 이름이 민주정의당이다. 전두환의 정당이다. 이 정도로 정치 언어라는 것은 기만의 언어이다. 지금 한국에서 정치적 지형을 규정하는 언어들이 너무나 거짓된 언어이다. 이 거짓된 언어 속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이것을 변화시키거나 개혁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 소위 우리가 공식적인 공론장에서 한국의 정치 지형을 부르는 건 진보와 보수가 서로 정권 교체를 해가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이야기한다. 지금 한국은 진보와 보수라는 두 개의 정당이 서로 경쟁을 하면서 정권 교체를 이루는 정상적인 시스템이었다면 한국 사회가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사실은 한국 사회는 진보와 보수가 경쟁하는 체제라기보다는 정확하게 말하면 수구와 보수가 과도 지배하는 체제이다. 사실상 거의 손을 잡고 70년 동안 권력을 분점해서 지배해온 체제이다. 지금 한국은 대체로 4대 6 정도의 권력을 분점해오면서 지배해온 것이다. 그러다 보니 한국 사회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엄청난 사회가 된 것이다. 챕터 2. 밖에서 비추어진 우리의 모습. 지금 한국 사회는 밖에서 볼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대단한 나라가 되었다. 제일 자랑스러운 것은 연속적인 민주혁명의 역사를 가진 나라라는 것이다. 우리의 동양아시아에서만 보더라도 우리 같은 민주혁명을 가진 나라는 없다. 사실 이것은 4.19 혁명 이후부터 5.18 광주 민주화운동, 60, 촛불혁명까지 이어지는 민주혁명의 전통이라는 것은 대단한 것이다. 또 많은 외부의 시선에서는 한국인의 위대함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우리의 강점을 정확하게 인정하지 못한다. 민주혁명이 계속적으로 독재의 야만으로 굴러 떨어져서이다.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평가절하하는 것이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우리 역사가 가지고 있는 정말 대단한 전통, 끊임없이 민중들이 불의한 정권을 무릎 꿇린 역사에 대해서 충분한 자긍심을 갖지 못하고 있다. 특히 2016년 11월 26일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상 한 지역에서 일어난 시위 중에서 가장 대규모한 시위로 바로 광화문에서 200만이 넘게 모인 현장이다. 독일의 한 유명한 디차이트라는 저널리즘에서 이제 유럽과 미국은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배워야 한다는 칼럼이 실리기도 했다. 사실 김노리는 본인 세대는 본인은 김노리를 말하는 거겠죠. 박정희, 전두환 시대 때 학교를 다녔던 세대였기 때문에 친구들과 모여 소주 한잔 하면서 나누는 이야기의 주된 내용들이 과연 우리가 죽기 전까지 우리의 손으로 대통령을 뽑을 날이 올까? 였다. 그러면 대체로 아마 오지 않을 거라고들 했다. 그 당시 미국과 프랑스 이야기가 나온 것은 미국의 경우 미국의 정신의학자들 20명이 트럼프를 정밀검사한 후에 내린 결론이 100% 정신병자에 가깝다는 거였다. 이것은 도널드 트럼프라는 위험한 사례라고 하는 책으로도 출간됐다. 이러한 자가 대통령이 되는 상황이었다. 프랑스의 경우 마린 르펜이라고 하는 프랑스형 나치, 여성 히틀러라 불린 여성이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 투표까지 올랐었다. 이것은 프랑스 민주주의의 죽음이라고 부를 정도로 프랑스 지식인 세계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이것이 2016년 상황이었다. 그런 상황은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의 시대가 저문다고 생각했고 이제는 위기를 넘어서 정말로 향해 가는구나 라는 이야기들이 떠돌던 그 시절에 저 유라시아 끝에 한국의 광화문에서
200에서 250만이라고 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촛불을 들고 불의한 권력을 몰아내고 또 국회에서 그 권력을 탄핵하고 사법기관이 헌법재판소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용하는 이 일련의 과정을 민주주의가 다 몰락해 간다고 하는 바로 그 시절에 교과서에 나온 민주주의의 정석을 보여준 것이다. 여기에 사람들이 놀랐다. 사실은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교과서에 있지만 그것을 실제로 실천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다. 스웨덴의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에서는 세계에서 아주 권위 있는 민주주의를 10년 단위로 민주주의 수준을 평가하는데 예를 들어 2019년에 나온 결과는 2008년에서 2018년까지 평가한 결과이다. 한국은 바로 이 상황 때문에 선진국 순위 안에 들어섰다. 소위 선진국이라 함은 인구 5천만이 넘고 1인당 국민 소득이 3만 불 이상인 나라로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태리 순이다. 이 중에서 2019년에 한국이 1위를 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대단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일이다. 한국은 아시아에서도 마찬가지로 민주주의의 상징이다. 홍콩에서는 심지어 시위대가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한국말로 부를 정도이다. 정말 대단한 것이다. 홍콩 시위대는 실제로 시위하기 전에 모여서 한국 민주주의에 대해서 공부도 한다. 챕터 3. 과연 우리는 민주주의를 이루었는가? 우리가 이룬 경제적인 성취라는 것도 굉장한 것이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측면은 잘 이해가 안 된다. 사실상 한국의 자살률은 17년째 전 세계에서 1위이다. 사실상이란 말은 재작년에 딱 한 번 2등을 한 적이 있었고 작년에 다시 1등을 했다. 현 정부도 이런 문제에 신경을 잘 쓰지 않는 것 같다. 특히 이 안을 들여다보면 노인 자살률은 통계에 따라서는 7, 8배 정도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다. 노인 자살률은 압도적으로 1위이다. 왜 그럴까? 그것은 노인 빈곤율 때문이다. 노인 빈곤율이 50%가 넘는다. 독일이 약 3%, 네덜란드가 2% 정도이다. 결국 우리는 노인 2명 중 1명이 노인 빈곤 상태라는 것이다. 청소년 자살률은 3배에서 4배이다. 청소년의 자살 원인은 학업 스트레스이다. 이것은 학교에서 행하는 살인적인 경쟁이 아이를 죽이는 것이다. 한국에서 벌어지는 실존적 유형의 자살은 몇 프로나 될까? 실제로는 90% 이상이 대부분 삶의 벼랑에 몰려서 떨어지는 사회적 타살이나 다름없다. 또 전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가 되었다. 과거에는 불평등하면 멕시코 아니면 미국을 떠올렸다. 지금은 한국이다. 최근에 나온 일련의 지표들을 보면 너무나 끔찍하다. 소득 불평등은 상위 1%가 대체로 16%, 상위 10%가 66% 정도이고 하위 50%가 1.8%이다. 한국인의 절반이 무산자거나 부채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정도로 지금 불평등이 심한 사회가 되었다. 이 불평등에 대한 가장 큰 원인이 부동산 불평등이다. 한국에서는 부동산이 가장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부동산 불평등 정도는 정말 상상을 초월한다. 상위 1%가 25% 정도, 상위 10%가 96.4%, 나머지 90%가 3% 정도를 나누어 갖고 있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에서 경제에서 기획을 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경제학자 정태일 씨는 이렇게 말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가 아니라며 자본주의 역사 250여 년 동안 이렇게 불평등한 공동체는 없었다면서 인류 역사상 가장 불평등한 사회는 불평등 지수가 가장 높았던 레미제라블이 나왔던 그 시기에 프랑스보다 더 높은 것이 지금 한국이라고 이야기했다. 이것보다 더 끔찍한 것은 기업 살인율이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산업재해라는 말은 잘못된 언어이다.
우리는 정확한 언어를 써야 한다. 사실은 산업재해가 아니라 기업 살인율이다. 기업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망률이란 것은 24년째 계속되고 있는 일이다. 2000년부터 2020년까지 4만 명이 넘는 노동자가 죽었다. 1년 평균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일하다가 죽는 것이다. 이것은 노동과 자본 사이에 벌어지는 내전이다. 이런 전쟁 상태가 일상화되어 있는 게 한국의 현실이다. 현 정부에서도 이렇게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단 한 번 관심을 가지고 기업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해 본 적이 없다. 노동시간도 세계 최고 수준이다. 1, 2위를 맴돌지만 거의 1위이다. 전 세계에서 가장 장시간 노동을 하는 것이 한국인들이다. 독일은 대체로 1,300시간 일을 하고 한국은 대체로 2,000시간에서 2,300시간 일을 한다. 독일인에 비해서 1년에 700시간 내지 1,000시간 더 일을 한다. 약 5개월 정도 더 일하는 것이다. 한국인들은 일종의 노동기계다. 이것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금요일이면 퇴근 후 일거리를 집으로 가지고 와서 집에서까지 일을 한다. 심지어 주말에 특근을 하기도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항상 고용 불안에 시달린다. 이것이야말로 노동기계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러다 보니 출산율이 0.92%, 0.98%에서 1이 되지 않는다. 2가 되면 절반으로 주는 것인데 1이 되지 않는 것이다. 2년 연속 1 이하인 나라로 세계 최초인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다. 이런 일련의 끔찍한 지표들이 너무나 많다. 그러니 가장 고통스럽고 불행한 나라인 것이다. 사실 우리는 정치 민주화를 이루면 꽤 괜찮은 사회가 되리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결국은 정치 민주화를 이루었다. 현재 70대 대부분의 분들은 지난날 우리가 너무 가난해서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이 발생했고 그것으로 인해 부패나 불평등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제는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워졌고 정치적으로는 이 정도의 성숙한 민주주의를 이루었는데 왜 지옥이 되었는가? 지금까지 우리는 민주개혁 정부인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까지 3번의 정권 교체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나아졌는가? 김대중 정부 때 IMF는 위기니까 넘어가 줄 수 있다. 노무현 정부 때는 삼성공화국이 되었고 재벌의 장악력은 더 세졌다. 사실상 노무현 정부 때부터 자본 독재라고 부를 정도의 자본의 막강한 권력이 정치적으로 더 정착됐다. 그렇다면 현 정권인 문재인 정부, 과연 지금은 나아졌나? 이상입니다.